1989년 10월 22일 가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제이콥은 동생 트레버와 가장 친한 친구 아론 라슨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수풀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복면을 쓴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세 소년에게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낯선 사람은 각자의 나이를 물어본 후 제이콥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 이후로 제이콥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미네소타주 스턴스 카운티의 작은 도시 세인트 조제프로 이끌었다. 이곳에는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젊은 전문가들이 정착했고 세인트 베네딕트 대학, 커리어 파크,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 평온한 곳에서 1989년 10월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제이콥은 1978년 2월 17일 미네소타주의 작은 도시 롱 프레어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제리와 패티 웨터링은 첫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 트레버와 두 자매 에이미, 카르멘이 가족에 합류했다. 6 식구는 미네소타 중심부의 작은 도시 세인트 조제프의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그들의 집안 분위기는 항상 따뜻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제이콥은 활동적이고 친근한 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음악에 열정적이었고 동물을 사랑했으며 여러 학교 스포츠 그룹에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은 마음을 가진 장난꾸러기로 알고 있었다. 제이콥은 열심히 공부했고 특히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가장 그를 매혹시킨 것은 천문학이었다. 동생 트레버와 함께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부모들은 이 취미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소년들은 즐겁게 주변을 탐험하고 도시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감정을 만끽했다. 아무도 이런 평범한 여행 중 하나가 가족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 그 전과 그 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1989년 10월 22일 일요일에는 불길한 징조가 전혀 없었다. 웨터링 가족은 이 휴일을 집에서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했다. 저녁에 제리와 패티는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클리어워터에 있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아이들 중 가장 큰 제이콥이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부모들은 모든 아이들이 집에 있기를 원했다. 오후 9시경 부모가 떠난 후 제이콥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트레버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24시간 열려있는 톰 썸 상점에 가서 영화를 빌려오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패티는 이미 어두워졌고 어린아이들이 감독 없이 있게 될 것이라며 거절했다. 소년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안전조끼를 입고 손전등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상점은 약 1km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또한 이웃의 10대 소녀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소년들이 얼마나 상점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한 제리는 동의했다. 제이콥은 즉시 가장 친한 친구 아론 라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곧 찾아왔다. 3명 모두 자전거를 타고 비디오 상점으로 향했다. 소년들은 무사히 비디오 가게에 도착했다. 몇 분간 선택한 후 액션 코미디 영화를 빌렸다. 그런 다음 다시 자전거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이미 어두워져서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야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 짧은 거리를 간 후 그들은 불쾌한 상황에 처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진입로에서 길로 나와 그들의 길을 막았다. 상황은 그가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그들에게 겨누고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을 때 악화되었다. 낯선 사람은 자전거를 길가에 세우고 길에 눕도록 명령했다. 그런 다음 각자의 나이를 물었다. 그중 한 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숲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소리를 내거나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서워진 소녀는 순순히 지시를 따랐다.
그 후 복면을 쓴 남자는 남은 두 소년에게 돌아서서 자신을 보라고 요구했다. 잠깐 생각한 후 그는 그중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소년에게는 일어나서 천천히 숲으로 가라고 명령하며 첫 번째 아이에게와 같은 방식으로 위협했다. 그 아이도 지시를 따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길에 남겨진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고는 돌아서서 첫 번째 소년이 이전에 간 숲 방향으로 걸었다. 이것이 제이콥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였다. 트레버와 아론은 일어난 일로 크게 놀랐지만 친구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이웃집 딸이 소녀들을 돌보고 있던 제이콥과 트레버의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소년들의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아버지 멀린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다. 멀리는 즉시 와서 저녁 식사 중이던 패티와 제리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제이콥의 부모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곧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스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 주변 집들의 모든 거주자들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첫 24시간 내에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을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경찰관들은 철저한 수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 집행기관들은 지상과 공중 수단을 사용하여 제이콥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사건 현장에서 제이콥이 사라진 곳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댄 레시어를 조사했다. 댄은 관찰한 것을 공유했다. 그 운명적인 밤에 그는 자신의 진입로로 들어온 작은 차를 목격했고 잠시 후 멈췄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운전자는 갑자기 돌아서서 같은 길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잠재적 증거로 등록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사건 현장과의 근접성 때문에 댄도 수사에 관심 있는 인물 목록에 올랐다. 스턴스 카운티의 찰리 그라프트 보안관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사건의 빠른 해결에 대한 초기 기대를 기억한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용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의 수사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기대는 시기상조였다. 첫 번째 밤의 수색은 시야 부족으로 새벽 3시경에 끝났다. 같은 날 아침 8시에 경찰관들은 제이콥 수색을 재개했다. FBI 요원들이 스턴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 직원들과 합류하여 수색 작업과 수사 모두를 도왔다. 하루 후 FBI 프로파일러가 합류했다. 사건에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는 찾고 있는 사람이 신체적 특징이 있는 독신 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25일에 세인트 조제프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열렸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이콥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 다음 날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의 사업가들이 소년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27일에 주 방위군 병사들이 주 순찰대와 함께 수색에 합류했다. 제이콥을 찾기 위해 그들은 2,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수색했다. 이 수색 작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이콥 가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수색 참여의 상징으로 옷에 흰 리본을 달았다. 실종된 제이콥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상점과 창문에 수천 개의 전단지를 붙였다. 피자 상자도 전단지가 들어갔다. 미네소타 전역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의 어머니 패티의 메시지와 함께 제이콥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이것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도하는 주요 방법이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을 도우러 나섰다. 냄새를 맡는 개들이 흔적을 찾기 위해 투입되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성과가 없었다. 첫 주 말인 10월 29일에는 100명 이상의 다양한 기관의 요원과 경찰관들이 이 사건에 투입되었다. 안타깝게도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수색이 너무 광범위하고 성급했다고 법 집행기관을 비판했다. 지역을 확장하기 전에 먼저 사건 현장 주변의 작은 지역에 집중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989년 11월에 수사관들은 그 운명적인 밤에 톰 썸 상점에서 목격된 남자의 3가지 다른 초상화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목격자들은 이 남자가 고객들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인물 묘사: 밝은 피부, 약 50세, 약 90kg, 회색 머리. 6일 후인 11월 12일에 경찰관들은 2개의 추가 초상화를 공개했다. 하나는 사건 몇 주 후에 톰 썸 상점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남자를 보여줬다. 다른 초상화는 미니애폴리스 교회인 뉴브라이튼에서 젊은 남자를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묘사했다. 법 집행관들은 2 그림 모두 제이콥이 사라진 저녁에 톰 썸 상점에서 목격된 사람의 이전에 작성된 초상화와의 유사성을 주목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한 후 경찰은 수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11월 30일에 가장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종합 초상화가 공개되었다. 이것은 이전 3그림의 특징들을 결합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다시 1년의 제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정보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 12월 13일에 FBI 요원들은 1989년 1월에 콜드 스프링에서 공격을 당한 제레드 셰이엘과 이야기했다. 인근 도시의 수사관들은 2 사건이 같은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FBI는 제레드가 가해자의 초상화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그와 만났다. 12월 16일에 FBI 요원들은 세인트 조제프에서 약 48km 떨어진 페인즈빌 출신의 다니엘 제임스 하인리히라는 용의자를 신문했다. 이 지역에서는 제이콥과 제레드의 사건을 제외하고도 지난 몇 년간 젊은 남자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었다. FBI 요원들의 신문에서 하인리히는 제이콥과 제레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다시 막다른 길에 직면했고 수사를 어떻게 계속할지 고민했다. 한 달 후인 1990년 1월 12일에 관심은 다시 하인리히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운동화와 샘플을 가능한 증거 분석을 위해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3일 후 하인리히는 1982년형 파란색 포드 X4 해치백에 타이어 자국을 만들어 제이콥이 사라진 곳에서 발견된 흔적과 비교하는 것을 허락했다. 다음 날 하인리히가 1989년 3월까지 또 다른 차 1989년형 머큐리 토파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만약 그가 제레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경찰은 머큐리 토파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제레드가 이 차와 1년 전 자신이 탔던 차의 유사성을 평가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는 10점 만점에 8점이나 9점으로 평가했다. 1월 24일에 하인리히의 아파트가 수색되었다. 경찰 스캐너, 운반용 가방, 주파수 목록, 신발, 옷 등 다양한 물건들이 압수되었다. 이틀 후 하인리히는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제레드는 6명의 밝은 피부 남자들 앞에 섰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제레드는 하인리히와의 유사성을 10점 만점에 겨우 4점으로 평가했다. 1990년 2월 9일에 FBI는 중요한 단서를 받았다. 제레드의 옷에서 나온 섬유가 하인리히가 1989년 1월에 소유했던 차의 섬유와 일치했다. 같은 날 하인리히는 제레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연루도 부인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하인리히는 곧 기소 없이 석방되었다. 한편 제이콥 사건에 투입된 수사관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조사해야 할 이론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었지만 수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이 모든 수색과 수사기간은 제이콥 가족에게 심한 시련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가족들은 그의 부재에 깊이 슬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이콥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패티 웨터링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것과 같은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1990년 1월 16일에 그녀는 제이콥 웨터링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 조직의 목표는 젊은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의 방법,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건들을 방지하는 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를 교육하는 것이 되었다.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자신들의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제이콥의 이야기는 이 분야에서 미국의 법률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4년에 제이콥 웨터링의 이름을 딴 연방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모든 주가 특정 범주의 범죄자들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겼다. 웨터링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아들 제이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귀환을 희망했지만 이 희망은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졌다. 이 시점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인 조이 베거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 그녀는 2010년에 제이콥의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이콥이 사라진 세인트 조제프 현장을 방문했다. 제이콥이 1989년에 사라졌을 때 조이는 22살이었다.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그녀는 답을 찾을 필요성을 느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이는 블로거로서의 경험에 의존했다. 2010년 10월 23일에 그녀는 어딘가에 제이콥이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실종으로부터 21년이 지났다. 조이는 이것이 그녀 삶의 다음 몇 년을 차지하고 예상치 못한 발견들로 이어질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의 모든 단계를 자신의 블로그에 신중히 기록했다. 조이는 진실한 관심으로 사건에 뛰어들어 질문을 하고 모든 가능한 단서를 탐구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기 위해 오래된 경찰 파일과 신문 기사들을 연구했다. 곧 그녀는 첫 번째 수사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증거를 잘못 처리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또한 몇몇 핵심 증인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가 너무 철저해서 노트 중 하나에서는 제이콥이 사라진 밤의 날씨 조건과 달의 위치까지 논의되었다. 이것은 달이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들이 가해자의 차량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년 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그녀는 첫 번째 수사에도 관련되었던 누군가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제레드 셰릴이었다. 그동안 제레드는 30세 남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젊은 시절 겪었던 일에 대한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제레드와 그녀는 힘을 합쳤다. 진정한 돌파구는 그들이 1987년에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을 때 왔다. 거기에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일어난 젊은 남자들과 관련된 일련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보고되어 있었다. 모든 사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복면을 쓴 사람에 의해 제이콥이 사라진 곳에서 단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페인즈빌 근처에서 제레드의 도움으로 조이는 여러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성인 남자들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제레드와 조이는 함께 각 사건의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소위 페인즈빌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얻은 정보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이것을 법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그 후 경찰은 수년간 중단되었던 수사를 재개했다.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다시 큰 관심을 끌었고 조이의 블로그는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다.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야기는 다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제이콥의 실종으로부터 26년 후에 수사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경찰은 중요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제레드의 옷에서 발견된 DNA 프로필. 2015년 7월 10일에 이 프로필이 현재 59세이고 은퇴한 남자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다니엘 제임스 하인리히였다. 그는 이미 원래 수사에 나타났고 조이와 제레드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 증거는 사건을 법정에 가져갈 수 있게 했다. 2015년 10월 27일에 특별수사관 셰인 볼은 하인리히에 대한 봉인된 형사 고발을 치안판사 제프리 제이 키스에게 제출했다. 이 시점에서 제레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하인리히는 다른 범죄의 20건으로 기소되었다. 그 후 그는 체포되었고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하인리히의 변호사들은 그가 제이콥의 실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들로만 기소되는 거래를 협상했다. 그 대가로 하인리히는 2016년 8월 31일에 경찰에게 제이콥이 있는 곳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세인트 조제프에서 약 48km 떨어진 페인즈빌 근처, 하인리히의 이전 거주지 근처의 농장이었다. 2016년 9월 6일 제이콥과 관련된 사건으로부터 27년 후에 하인리히가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1989년 10월 22일에 제이콥을 납치하고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하인리히는 또한 같은 해 초 제레드 셰이엘 사건에서의 자신의 연루를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게 길을 운전하다가 3명의 젊은 행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입로로 들어가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제이콥을 데리고 다른 2명에게는 도망가라고 명령했다. 그 후 그는 제이콥과 함께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인 페인즈빌로 갔다. 그곳에서 하인리히가 법정에 보고한 슬픈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는 제이콥을 폰 로드의 하수구 근처 자갈 차해석장의 외진 모퉁이에 남겨두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자정이 지난 후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제이콥을 더 북쪽의 건설 지역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가 작동할 수 있는 굴삭기를 발견했다. 그것의 도움으로 그는 장소를 준비하고 제이콥을 그곳에 정중히 안치했다. 약 1년 후 그는 돌아가서 그곳이 부분적으로 교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이콥의 빨간 티셔츠가 보였다. 이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속도로를 통해 펜즈빌의 농장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에 법정은 그의 행위에 대해 20년의 자유박탈형을 선고했다. 제이콥의 발견과 가해자의 자백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에서 수년간의 수사가 끝났다. 사건이 종료된 후 웨터링 가족은 미네소타 주 칼리지 빌스턴스 카운티의 세인트 존스 수도원 친구들 묘지에서 제이콥을 위한 품위 있는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수사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조이 베이커는 웨터링 가족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 관여할 때 인정이나 명성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머니를 지원하고 싶었던 어머니였다. 패티와 조이는 가까워졌고 친애하는 제이콥, 한 어머니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함께 썼다. 패티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참여와 연방법 통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이콥의 가족들은 그의 운명에 대한 최종 소식을 받았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다. 패티는 제이콥이 마지막 날들과 시간들에 겪어야 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최종 확인이 올 때까지 제이콥이 그녀에게 계속 살아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비록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그의 유산은 설립된 재단과 그를 기리기 위해 통과된 연방법을 통해 계속 살아있다. 재단은 하인리히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인생에서 사랑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성공한 미국 사업가의 이야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거의 60세에 그는 자신보다 절반 나이의 여성을 만났다. 하지만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 관계는 불쾌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7년 8월 8일 펜실베이니아 주 어퍼 메이크필드 구역의 조용한 여름 저녁, 모든 것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제약회사의 두 여직원이 동료인 64세의 영업사원 마이크 맥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종일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행동은 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전혀 전형적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차고에 마이크의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마치 집주인이 집에 있는 것 같았다. 문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고 계속 두드려도 마찬가지였다. 집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발견했을 때 걱정된 동료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불렀다. 침묵이었다. 거실에서 그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을 보고 잠시 안도했는데 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란 여성들은 즉시 911번에 전화를 걸었다. 그중 한 명은 너무 충격을 받아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없었다. 동료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디스패처에게 설명했다. 교환원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마이크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었다. 디스패처는 사고 현장으로 구급대를 파견했다. 마이크 맥뉴의 이야기는 1953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작되었다. 나중에 가족은 메릴랜드 주 윌리엄스포트로 이사했다. 그는 사랑과 상호 이해가 넘치는 보호받는 가정에서 자랐다. 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가서 학교 친구와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감정은 진실하고 상호적이었다. 그들은 해안 근처의 아늑한 집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처럼 살았다. 마이크는 항상 직업적 발전을 추구했다. 성공적인 보험 에이전트로 경력을 시작한 후 나중에 제약업계로 옮겼다. 여기서 진정한 성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가족에게 편안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다. 마이크는 가족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3, 4년 후 부부는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고 함께 아이들을 돌봤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자주 방문했고 전 부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싸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억했다. 이혼 전, 도중, 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상호 존중은 2000년 초 공식 이혼 후에도 계속되었다. 마이크는 펜실베이니아 주 벅스 카운티의 조용한 어퍼 메이크필드 타운십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8,000명의 주민이 있는 아늑한 도시였다. 그는 잘 받을 자격이 있는 은퇴까지 사업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독신으로서 마이크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의 인상적인 별장은 강 바로 옆에 있었다. 그는 개인 제트스키를 타는 것을 즐겼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가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걸작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컬렉션은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다. 마이크는 2020년의 운명이 그를 아이를 혼자 키우는 28세의 제니퍼 모리스와 만나게 할 때까지 독신 신분을 바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상호 끌림이 타올랐고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곧 마이크는 선택된 여인을 카리브해 휴가에 초대했다. 그들의 감정은 이 여행 중에 특히 강렬하게 나타났다. 그는 함께 여행하기 위해 특별히 2대의 제트스키와 쿼드바이크를 가져왔다. 60세에 거의 은퇴 연령에 그는 10대처럼 사랑에 빠졌고 이 여성에게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다. 2015년 3년의 관계 후 마이크는 제니퍼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문신을 새겼다. 같은 시기에 그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 사업가는 그녀를 보살핌과 편안함으로 둘러쌌다. 제니퍼의 아이를 위해 별도의 방이 마련되었다. 그들의 행복은 2017년 8월 8일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때 집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점에서 그보다 절반 나이인 여성과의 로맨스는 이미 5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료들이 마이크를 집에서 걱정스러운 상태로 발견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가 의심되었다. 도착한 응급대원들은 마이크를 의자에서 발견했다. 그의 머리는 뒤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무릎에 올려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과 옷에는 사건의 흔적이 보였다. 상황은 이것이 심장 문제와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다. 눈썹 사이에서 특징적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알아내야 했다. 이것이 외부의 영향의 결과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인지. 현장에 도착한 범죄 전문가들은 즉시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단독 행동이라는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근처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아 그 시점에 외부인의 존재를 시사했다. 거실을 조사하면서 마이크가 발견된 곳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전문가들은 389경의 탄피를 발견했다. 주목할 점은 방 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모든 것이 집주인에게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다. 마이크의 손목에는 사라진 시계의 특징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옷주머니들은 뒤집어져 있었다. 1층 사무실에서는 노트북과 휴대폰,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이 사라졌다. 첫눈의 상황은 집주인이 우연히 원치 않는 손님과 마주친 일반적인 가택 침입을 연상시켰다. 침실에서 새로운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발견되었다. 마이크 맥뉴의 이름으로 2정의 총기가 등록되어 있었다. 집에서는 한 정만 발견되었고 스미스 앤 웨슨 389경은 빈 홀스터만 남겨져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바로 이 무기가 소유자가 방어용으로 보관하던 것이 사건에 사용되었고 그 후 사라졌다. 어떤 흔적이나 손상의 부재는 방문자가 집의 평면도에 익숙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총기와 귀중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건물을 눈에 띄지 않게 떠나는 방법을 알았다. 수사관들은 사업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작하고 추가 전문가들을 투입했다. 강도 가설은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졌다. 마이크의 개인 물건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중품들이 건드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각 전시품이 별도의 램프로 예술적으로 조명된 미술품 컬렉션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64세의 제약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동기를 가진 누군가와 마주쳤다는 것을 시사했다. 전자기기들의 실종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그곳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문과 창문의 온전함은 방문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집주인 자신이 들여보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이크의 전기를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그가 갈등과 적이 없는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그의 동거인 33세의 제니퍼 모리스였다. 이웃들은 그녀를 나이든 사업가의 약혼자라고 불렀지만 사건 후 그녀는 마치 땅에 가라앉은 것처럼 사라져서 법 집행기관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주변 사람들은 제니퍼를 자신의 삶에서 세부 사항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묘사했다. 알려진 것은 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뿐이었다. 드문 솔직한 순간에 그녀는 어머니의 두 친구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했던 부모 집에서의 어려운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딸을 믿지 않았고 이는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래했다.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되자 제니퍼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났으며 이 시기를 깊은 우울증의 시기로 묘사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오토바이 수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다. 이륜체에 대한 열정은 강박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스포츠 오토바이를 사서 소셜미디어에서 최고 속도로 야간 주행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공유했다.
제니퍼의 눈에 띄는 외모는 특징적인 문신들로 보완되었다. 가슴에 글자, 이두박근의 리볼버 그림, 팔에 웃고 있는 해골. 20세의 그녀는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빠르게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기계공 1을 펜실베이니아의 프레스티지 클럽에서의 공연과 결합했다. 그곳에서 1012년에 그녀는 그 시설의 단골이었던 59세의 마이크 맥뉴를 만났다. 가벼운 대화 후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제니퍼는 동의했지만 조건을 제시했다. $1200의 전기요금 빚을 갚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과 인기 클럽에서의 정기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마이크는 선물에 관대했다. 보석, 오토바이, 자동차, 여행. 제니퍼는 그를 데디라고 불렀고 그는 매력적인 동반자의 관심에 기뻐했다. 운명은 제니퍼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마이크에게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보았다. 그들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라는 감정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공유했다. 부유한 사업객에서 그녀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따뜻함도 찾았다. 2015년에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변화를 가져왔다. 이웃들은 사건 몇 달 전에 심각한 불화에 대해 보고했고 큰 싸움 후에 커플이 헤어졌다고 언급했다. 식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사건 후 제니퍼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들이 수사관들이 수집한 이웃들의 증언이었다. 제니퍼는 집중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마치 땅에 가라앉은 것처럼 사라졌다. 수사관들은 이 순간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던 마이크의 아이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은 즉시 모였다. 패트릭은 피츠버그에서 급히 왔고 그의 누이와 어머니는 메릴랜드에서 왔다. 그들이 만난 부모 집에서 패트릭은 수사관들에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클럽의 댄서와의 연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는데 그녀가 지속적인 관계에는 너무 조잡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업가의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 번 그를 이성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했고 이 관계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지 않았다. 특징적인 사건이 2016년 6월 패트릭의 결혼식에서 일어났다. 아들은 제니퍼가 축하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동반자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단순히 의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젊은 선택된 여인과의 관계를 계속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상당한 금액, 약 $50만 보험 정책의 수혜자로 만들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그녀의 금지된 물질에 대한 경향과 가능한 불륜이 알려져 있었다. 제니퍼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의도적으로 불화를 조장하여 부유한 동반자의 재정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얻으려 한다고 의심했다. 2017년에 상황이 악화되었다. 제니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고 없이 사라져서 밤늦게 돌아올 수 있었고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금지된 물질에 더 자주 의존했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졌으며 소지로 인해 2번 체포되었다. 또한 그녀는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방해한 사건을 일으켰다. 마이크는 계속해서 여자친구를 지원하며 2건의 소송에 대한 벌금과 법정 비용을 지불했다. 월 약 $4,000. 사건 직전에 아이들이 말하기로는 마이크는 제니퍼와의 관계를 끝내고 임박한 결혼을 취소할 계획을 공유했다. 그녀에게 이는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녀는 법정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고 부유한 동반자가 그녀에게 제공한 호화로운 집과 익숙한 생활 방식을 잃게 될 것이었다. 마이크의 아이들인 패트릭과 캐시는 사건의 동기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직 돈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제니퍼가 익숙한 생활 방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의학적 검사는 사건의 시간틀을 설정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발견하기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났다고 확인했다. 검사 결과 충격 시 발사체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부분이 중요한 부위를 타격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법 집행기관은 주요 용의자인 제니퍼 모리시를 찾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교통 위반으로 인해 감시에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보호관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러 올 것으로 예상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8월 10일 사건 후 4일째 되는 날 제니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고하기 위해 관청에 왔다. 그녀는 담당관에게 마이크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고 충격받았다고 언급했다. 당직자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알렸다. 상황이 이상해 보였다. 사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즉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났다. 왜 제니퍼는 4일을 기다렸을까? 수사관들은 다음 날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들은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이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동시에 그들은 그녀의 통신을 확인할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제니퍼는 만남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다시 사라졌다. 이런 행동은 손실을 겪고 수사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과 맞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변명을 준비하거나 숨으려고 시도한다. 제니퍼에게는 이것이 위험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보고를 놓치는 것은 자동으로 그녀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체포는 아직 불가능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수사관들이 제니퍼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마이크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맥류의 전화에 대해 보고했는데 마이크가 자신의 걱정을 나눴다. 그는 제니퍼의 동반자의 정체를 알아냈다. 무자비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였다. 마이크의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혼자와의 관계를 끝낼 계획이었다. 가명 뒤에는 오랜 감옥 경력을 가진 암흑가에 알려진 인물인 찰스 쿨라가 숨어 있었다. 그의 파일에는 특히 금지된 물질과 관련된 수많은 중범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복역은 마이크와의 사건 직전에 끝났다. 찰스가 석방된 후 제니퍼는 즉시 그에게로 이사했지만 그녀의 많은 물건들이 여전히 사업가의 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가지러 왔고 마이크는 이런 방문들을 끝내기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이크의 친구에 따르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를 걱정시켰지만 그 자신은 특정 사회 집단과 갈등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제니퍼와 찰스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결혼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단순한 제약회사 직원이 영향력 있는 사업가와 비교해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었겠는가? 제니퍼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환경에 끌렸다. 그녀는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 찰스 쿨라, 그녀의 새로운 선택된 사람은 이런 서클에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활동 과정에서 그는 어떤 명성을 쌓았다. 그의 지배적인 성격과 결단력은 댄서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법 집행기관들은 수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했다. 주요 용의자가 있었다. 나이든 남자에 대해 심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제니퍼의 새로운 동반자가 그녀와 함께 전 파트너에게 왔고 싸움이 일어났거나 또는 그들이 뭔가를 가져가려고 계획했지만 마이크의 존재가 방해했다는 추정이 생겨났다. 바로 이 시기에 제니퍼는 보호관찰관과의 의무적인 만남을 놓쳤고 이는 그녀의 체포 근거를 제공했다. 2017년 8월 25일 경찰은 제니퍼가 일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도착했다. 그녀는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이는 수사관들이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사건에서 가능한 연루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중에 경찰과 협력한 같은 감방 동료가 제니퍼의 이상한 행동과 마이크에 대한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그녀의 자백에 대해 보고했다. 신문에서 수사관들은 의심의 순간들을 공유했지만 그녀는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 가능한 관련자들의 통신수단을 확인할 허가가 나왔다. 제니퍼와 마이크 사이의 메시지 교환에서 불안한 대화가 발견되었다. 남자는 전 파트너에게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원치 않는 손님은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썼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 메시지 후 통신이 중단되었다. 제니퍼의 전화 신호는 메시지 교환 중에 마이크의 집 근처에서 추적되었다. 연결은 21시 45분에 끊어졌다. 이는 중요한 시점에 그녀가 근처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데이터에 따르면 제니퍼는 약 20km 남쪽으로 찰스의 트레일러로 갔다. 그녀는 23시경에 그곳에 도착했고 그 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이크의 전화 활동이 더 흥미로워 보였다. 새벽 1시까지 그것은 집에 있었고 그런 다음 강으로 이동했다. 1시 30분에 신호가 사라졌다. 아마도 기기가 물에 빠졌을 것이다. 질문이 생겼다. 제니퍼가 이미 떠났다면 누가 전화를 그곳으로 가져갔을까? 전자공학 전문가는 그녀의 전화가 2017년 8월 6일 21시 45분경에 마이크의 집 와이파이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우터의 짧은 범위를 고려할 때 그녀는 확실히 집 안에 있었어야 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들은 마이크에게 속한 추가 휴대폰을 발견했다. 기기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고 잘못된 조합을 입력하면 데이터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 다행히 마이크의 컴퓨터에서 제니퍼가 사용하던 암호 목록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 덕분에 전문가들은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마이크가 사건 직전에 제니퍼와 집중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신을 삭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메시지들을 복구할 수 있었다. 대화의 내용은 긴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는 찰스에게 긴 감옥살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FBI에 접촉할 계획이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의 전개는 후자가 좋아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정확히 이것이 이후 사건들의 촉발제였다고 추정했다. 찰스 쿨의 자신의 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꽤 침착하게 반응한 반면 제니퍼는 명백한 우려를 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메시지들에서 마이크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만약 제니퍼가 그에게 돌아와서 찰스와의 관계를 끝낸다면 FBI와의 접촉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마이크의 마지막 메시지는 답장이 없었던 사랑의 고백이었다. 제니퍼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조사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사건 다음 날 그녀는 지인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모순된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이든 사업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이크의 독립적인 결정에 대해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의 연락을 이미 오래전에 끊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시켰다. 수사관들은 이를 정보 혼란을 만들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커플의 사건 관련성이 명백해졌고 그들의 진술이 필요했다. 수사관들과의 대화에서 찰스는 놀랍게도 자신의 사건 버전을 공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제니퍼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흥분해서 돌아와 마이크가 불쾌한 대화 후 총으로 그녀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를 무장해제하려는 시도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무서워진 그녀는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 제니퍼는 찰스에게 마이크에게 다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도움을 주고 싶었다.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던 찰스는 근처 트레일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친구 제리에게
제니퍼를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사 중에 제리는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제니퍼를 강가의 집으로 데려갔음을 확인했지만 처음에는 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명확해졌다. 제리는 신체적 대립에 대한 제니퍼의 진술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집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제니퍼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다. 전 파트너의 손에서 시계를 가져가고 노트북을 챙기고 그의 전화를 강에 던졌다. 그 후 제리는 그녀를 찰스의 트레일러로 데려갔다. 조사 결과 제니퍼가 뒤진 전 파트너의 옷 주머니에서 그녀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현재 파트너인 찰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직전에 그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시기에 그는 휠체어로 이동했고 겨우 걸을 수 있었으며 사건에 참여할 물리적 능력이 없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보호관찰 중이었고 법적 문제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금기라는 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농어를 설득력 있다고 여겼고 그가 지정된 시간에 실제로 사고에서 회복 중이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9월 29일 제니퍼 모리스는 의도적 행동, 물질적 이익, 증거 은폐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은 2019년 1월 24일로 예정되었다. 기소는 그녀의 행위를 일련의 선행 사건들과 연결시켰다. 주요 동기는 부유한 파트너가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지원하기를 거부하고 관계를 끝낸 것이었다. 마지막 반가소에는 FBI에 접촉하려는 그의 의도였다. 또한 제니퍼는 약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을 희망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수많은 물질적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수사는 인상적인 양의 자료를 수집했다. 수많은 대화 녹음, 전문가 의견, 증인 증언.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은 제니퍼의 새로운 친구의 지인인 제리가 되었다. 법정에서의 그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리는 피고인이 어떻게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는지 보고했다. 수사에서의 협력에 대해 그는 책임을 면제받았다. 같은 결정이 중요한 물건의 증거 은폐와 파기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한 그녀의 친구 찰스에게도 내려졌다. 재판에서는 수감 중에 제니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 측은 피고인의 평화로운 성격을 주장하며 공격적 성향의 부재를 강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니퍼는 연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개인 물건들을 가지러 마이크에게 어떻게 갔는지 묘사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공격적으로 맞았고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으며 그녀를 모욕하고 출입을 거부했다. 범행 도구에 대한 통제를 놓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동안 불행이 일어났다. 제니퍼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자신을 방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버전은 사실과 모순되었다. 마이크는 입구가 아닌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행동의 의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물건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약 3cm였다고 확인했다. 2019년 2월 1일에 배심원들은 심의를 위해 물러났다. 법원은 제니퍼를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중범죄, 절도, 증거 위조, 그녀는 조기 석방 가능성 없이 최고형을 받았다. 전체 재판 과정 동안 그녀는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은 마이크의 아들에게 특히 힘들었다. 그는 여러 번 피고인이 그들의 가족을 파괴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아이는 할아버지 없이 남겨졌고 그 자신은 아버지 없이 남겨졌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들은 갈등으로 가려져 있었고 이 상황은 이제 교정할 수 없다.